네, 센터장님 저희 바로 밑에 도착했습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요즘에 뭐 코스피가 뜨겁습니다. 2,400선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한국 주식시장도 뜨거운데 리서치 센터들이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어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시는 기관들도 많은데 네. 최근에 어떤 이 강세 장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예. 배경은 무엇이고 또 전망치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40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지난 3월달 얘기니까 불과 5개월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때 이후에 1,900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다들 그냥 편안했어요. 펀더멘털로 봤을 때 그 정도면은 밸류에이션도 적정한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미 많이 드셨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한 단계 확 계단식으로 뛰어서 2,100, 2,200선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때 이제 항복들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2,200~300까지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죠. 저희도 5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했어요. 네. 그때가 2,000선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0쯤 되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하반기 중에 2,300은 좀 넘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이후로 조정이 되더라도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8월 들어서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2,300이면 예. 그래도 나름 공격적으로 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2,300대 전망을 했던 데가 저희하고 또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2,000 좀 넘으면은 거의 끝나갈 거다 이번 장이 이렇게 보셨고, 보통은 이제 한 2,100선 정도 수준이면 대체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2,300은 좀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수준에 있어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2,300을 전망했을 당시에 기본적인 이유로 생각을 했던 그런 요인이랄까요? 그런 건 여전히 작동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럼 얼마 정도가 올해 고점일 거냐.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고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들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망을 안 하면 약간 책임을 이렇게 그 회피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저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들도 써보고 또 과거 사례들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칠 만한 리스크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5월달에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지금 공격적인 저금리 또 공격적인 재정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중에 대안적인 투자 자산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일단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치 내가 좀 바보된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좀 뜨거웠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체 투자가 상당히 많이 부동산 실물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물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원자재 아니면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배 이런 것들인데 요즘 교역이나 이동이 다 중지된 상황이니까 그쪽도 투자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투자 대안으로서 가능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딱 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세상을 반영할 수 있는 쪽 그쪽이 주식시장에서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여 있었어요. 그 자금들이 더 이상 부동산에 계속 남아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어요. 요번에 그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로서 들어갔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투자 자금으로서의 부동산 자금 유입은 굉장히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최근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땅 팔거나 또는 건물 판 돈으로 주식 사겠다. 이런 현상이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그게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 좀 어려운. 게다가 뉴스로 보더라도 백신 개발이라든지 경제가 아주 나빴다가 정상화로 되는 이런 상황들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올 하반기, 특히 3분기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최근에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투자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이게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집에서 주식시장을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 개인 자금의 유동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지. 개인 자금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 8월 13일이죠. 대략 한 47조 원 정도의 개인의 주식 순매수가 있었어요. 국내 시장에서. 해외 쪽으로도 한 12조 정도를 샀다고 합니다. 해외 증시로도. 네. 또 중요한 거는 증시에서 이 증권회사에 돈을 맡겼다가 그걸로 투자하잖아요. 네. 그래서 맡겨진 자금을 저희가 고객예탁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예탁금은 아직 주식을 사지 않고 대기 중인 자금이죠.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조, 25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작년 말에 25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조예요. 거의 2배로 뛰었네요. 그렇죠. 25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안 사고 대기 중인 게 25조, 이미 사놓은 게 47조니까 합쳐보면은 70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관 투자자가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글로벌 관점에서도 세 번째로 그렇죠. 큰 연금이에요. 네네.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이 다 합쳐야 한 120, 30조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대단히 많은 돈들이 유입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영향을 받았겠죠. 이게 현상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왜 그러느냐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는 말씀드렸던 저금리와 부동산 자금 이런 건데 거기에 몇 가지 요인들이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오늘 찍고도 있지만 이 SNS의 발전이라든지 유튜브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자산운용사에 있는 전문가들에 비해서 잘 모르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시간이 없거나 네. 아니면은 때때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그렇죠. 정보로 투자를 해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공모형 주식 펀드들이 네. 대단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막 좋을 때는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실을 수 없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게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여건 자체도 개인들이 지금 주식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하려는 욕구도 커진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자금을 아까 그 대기 매수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새로운 기관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만의 자금력을 보면 말씀해주신 정보 비대칭의 해소나 뭐 이런 기술 발전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이건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유동성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급이 될 것 같은데 개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바이오든 배터리든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야 되지? 좀 약간 막연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죠? 일단 개인이 들어오시는 데 대한 어떤 우려감이랄까 불안감 이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번처럼 이렇게 집중적이진 않지만
지난 20년 전이죠. 네. 그 IT 버블이 형성될 때 코스닥 시장 쪽에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20대 투자자들 많으신데 그분들은 다 아기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종목들이 막 나타났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러다가 그야말로 없어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전에 대표적으로 아마 지금은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새롬기술이라는 이 종목이 있었어요. 네. 이 IT 관련된 업체였는데 그런데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게 수십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기억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티폰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있었죠. 공중전화 근처에서 네네. 걸어야만 걸리는 김국진 씨가 선전하고 네. 그런 것들도 야 이게 이제 미래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 2007년 8년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네. 중국 주가가 불과 한 2년인가요? 그 정도 사이에 1000부터 6000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그야말로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의 개인 그 계좌가 개설되는 거예요. 네. 주식이 잘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쫓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어땠느냐? 그게 정말 정상적인 거였다면 우리 금융위기 지나고 크게 빠진 후에 다시들 많이 회복됐잖아요. 네. 회복 안 됐다는 거죠. 2000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그냥 움직이는 수준이 20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개인의 경우가 좀 더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조금 더 꿈과 기대와 희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냉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다 모든 걸 잘한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실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뭐 다 경험해 보셨죠? 혹시 네. 주식 사보셨나요? 네. 주식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산 종목이 올라갔을 때 마음 아픔보다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올라갈 때 훨씬 더 속이 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적 요인들이 네. 있겠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뭐 기관 투자자도 그런 걸 안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저 먼 미래에 있는 이 회사의 미래의 아주 정말 근사한 모습을 지금으로 확 당겨놓는 거예요. 막 비싸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증권사 주가가 그때 당시에 주가가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그 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다들 하셨냐? 우리나라는 시장은 자본화가 진행되면서 은행에서 자본시장이 발전할 거야. 그리고 이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좋아지는 이 증권사들은 결국 글로벌이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기대를 한 번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 정도의 차이일 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식의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꿈과 희망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스토리가 잡히면 이게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걸 미리 땡기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최근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가 됐든 이런 데서 조금씩 발견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마존 또 뭐 애플 이런 데도 있지 않냐. 그런데도 뭐 계속 잘 가는데 근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런 데들은 이제 글로벌리 완전히 탑이 된 회사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든 그런 독점화가 잘 안 깨진다는 거예요. 네. 다들 페이스북 사용하시지만 그 이후에 뭐 나오면 안 사용하시잖아요. 카카오톡보다 더 좋은 메신저가 나와도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뭐 엄청난 외부 효과를 또 갖기 때문에. 그런데 배터리
그럼 다른 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이 갖는 그 한계라는 게 그런 데서 있는 거죠. 네. 지금 1등이니까 굉장히 좋은데 네.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1등일 거냐. 사실 삼성전자가 정말 그 역경을 딛고 이 위치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왔죠. 그렇죠. 네. 나가 떨어진다고 네. 표현합니다. 그 옛날에는 도시바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제조업 쪽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너무 먼 미래를 땡기는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업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네. 충분히 지금의 가치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회사들이 갖는 독점성과 제조업체들이 갖는 독점성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좀 인지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빅7이라고 네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뭐 배터리, 바이오, 뭐 인터넷 게임 이거는 대표주 뭐 7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 7개의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주식들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저기다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빅7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그 플랫폼 기업과 제조업체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배터리와 바이오를 제외하면 다른 데들은 다 플랫폼들이죠. 네, 사실 네, 게임과 인터넷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네. 플랫폼들이고 우리나라 IT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네. 제조업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워낙에 이거는 이제 원탑이 돼버렸어요. 예. 물론 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상당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인다는 측면 그거는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다른 이 배터리와 바이오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에 비해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네. 금리가 낮다는 거는 그런 성장주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미래에 조금 더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체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업체로 봐야죠. 그죠? 신약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제조업체로 봐야 되는데 바이오라고 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고 나서는 데는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삼상까지 통과해서 돈을 벌게 되는 상황까지 될 때, 블록버스터가 될 때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과 정말 낮은 확률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무분별한 어떤 투자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정보 이 비대칭성이 좀 줄긴 했지만 그런 특정 업종 굉장히 기술적이고 우리가 정말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투자자들한테 좀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전문적인 투자자들조차도 이른바 뭐 이런 얘기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몰빵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양반들은 좋아 보이는 거를 그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분산합니다.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좀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접근하시더라도 좀 전문적인 투자자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합니다.